자, 교재 다 있죠? 한번 봅시다. 내가 1회차 수업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1회차, 한 2회차에서 3회차 수업까지는 매우 좀 중요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뭐 보시면 뭐 목차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개념 학습이 있고요. 목차를 보면은 그죠? 화법과 작문의 본질과 태도, 그다음에 화법과 작문의 각각의 원리들이 앞부분에 이제 적용이 돼 있고요. 2부는 적용 학습에서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우리 실전 학습 이렇게 돼 있는데 24년 수능 대비 화작 EBS 교재입니다.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수준도 궁금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문제를 좀 오늘 조금이라도 좀 풀어야 되니까. 근데 좀 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화작 문제로 나왔을 때 그 기출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긴 하지만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흡상. 알겠죠? 조금 더 어렵게 수능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수능에서 쉽게 나왔을 때 정도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수능도 조금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 수능도 준비해야 된다. 빨리 손 들어봐. 오케이. 왜 1학년 때는 바뀌었지? 왜 1학년 때는 바뀌었어? 다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화작 좀 약간 특강식으로 진행하는 건데 이 수업은 내신에도 도움이 되지만 수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과 내신에 둘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죠? 자, 일단 그럼 봅시다. 8쪽부터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할게요. 좀 우리가 형식적으로 짚어봐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형식적으로 짚어봐야 될 내용들 좀 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조금 이따가 뒤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의 본질과 태도라고 되어 있죠. 네. 뭐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작문 특성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이해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3번을 보시면 3번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자, 맥락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맥락이라는 표현 굉장히 중요하고 아직은 뭐 쓸 필요 없어요. 이따가 저 맥락과 함께 따로 이제 편성을 해줄 건데, 자, 맥락이라는 요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용어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화법과 작문의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뭐가 있다? 자, 발신자, 발신자 있고요. 그다음에 수신자 있고요. 화법에서는 발신자가 화자고 작문에서는 필자가 되겠죠. 그리고 수신자 같은 경우 화법에서는 청자고 작문에서는 독자가 되겠죠. 그리고 뭐 있어? 주제, 목적, 되게 많네. 매체. 이걸 정리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써줄 건데 지금 그냥 보기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매체, 시간, 장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케이. 이게 뭐다? 화법과 작문의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다. 그러니까 맥락이라는 건 여러분 쉽게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완전 동일한 용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상황, 그 화법과 작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처해 있는 상황, 그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뭐다? 이렇게 얘네들로 그 상황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맥락에 따라 적절한 내용과 표현으로 화법과 작문 활동을 수행해야 의사소통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형식적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화법과 작문의 태도가 있는데 이거는 과감하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문이 있고요. 지문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자. 근데 여기 보면 1번을 잠깐 보면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푸는 거 좀 이따 하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보세요. 1번에 학생들 대화를 통해 땡땡땡땡이라는 주제로 영상물을 만들려고 한다. 오케이, 거기다 여러분 현관펜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그
그 다음에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뭐뭐뭐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도와 목적은 좀 비슷한 또 말이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보면은 뭐 학생성과 학생 1은 두 번째 세 번째 줄 학생성과 학생 1은 모두 무엇을 준수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태도도 표시. 주제. 그죠? 그 다음에 의도, 태도.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 요소들 이제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넘어가 보시면은 13쪽에 또 뭐가 있냐면 13쪽 3번에 보면은 표가 있죠. 여기 뭐가 있냐면 예상 독자와 목적이 있네. 오케이, 여기도 표시를 해주십시오. 수신자에 누가 들어가? 수신자에 독자가 들어가. 장문에선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수신자인 거고 목적 나왔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간단하게 확인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걸 좀 정리해서 여기 좀 써주고 그다음에 문제를 가볍게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자, 화법의 구성 요소 1번. 이거는 이제 화법과 작문 전체의 어떤 본질적 요소들 좀 정리를 쭉 이렇게 한번 해서 나열해 봤다면 화법의 구성 요소를 조금 구체적으로 더 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화자가 존재하고요. 여기 있는 요소들을 활용해서 좀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청자가 있습니다. 청자가 이렇게. 자,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메시지가 뭐야? 지문이야, 지문. 지문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화자, 청자, 메시지를 다 포괄하는 뭐가 있을까? 맥락이 존재하는 거죠. 맥락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맥락에 시공간적 맥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맥락을 이렇게 나눠보고 이 맥락 안에 뭐가 들어간다? 나머지 요소들이 다 이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맥락을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를 언급할 수도 있고요. 맥락 안에 이 두 가지 더하기 나머지 요소들을 다 포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맥락, 뭐 넓은 의미의 맥락 정도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시공간적 맥락이란 건, 자, 연설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자, 여러분, 뭐 화자 문제 풀어보셨죠? 모의고사 하면서. 자, 연설을 하는데 연설하는 공간이 어떠냐면 되게 시끄러운 공간이야. 그럼 연설자가 어떻게 해야 돼? 발화자가 좀 크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청자들의 청중의 반응을 확인해야겠지.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럼 청중이 뭔가 반응을 보이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야. 시간이나 공간이. 알겠죠? 자, 메시지는 우리가 언어적 메시지가 있고요. 반언어적 메시지가 있고요. 근데 반언어라고도 하고 준언어라고도 합니다. 들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비언어적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 언어적 메시지, 반언어적 메시지 또는 이제 준언어라고도 하고요. 비언어적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매체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할 때 매체가 있는데 이 매체를 이제 활용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법과 장문에서의 매체는 시청각 자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로. 자, 맥락에 대한, 시공간적 맥락에 대한 거 물어볼 수 있고요. 발화제에 대한 거 물어볼 수 있고, 그죠?
발신자. 그 다음에 수신자에 대한 거 물어볼 수 있고 메시지에 대한 거 물어볼 수 있는데 메시지에서 언어적인 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반어나 비언어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매체에 대한 걸 또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정리 한번 해봤고 13쪽에 빈칸 넣기, 뭐 단답형이 되는 것들 있죠? 가볍게 한번 풀어보자. 문제 4문제밖에 안 되니까 시간은 한 5, 6분 정도 줄게요. 지문 난이도가 어렵지 않으니까 쉬우니까 빨리 꼭 풀어볼 수 있습니다. 30분까지 보십시오. 혹시 다 풀었습니까? 다 풀었어요? 자, 한번 맞춰봅시다 그럼. 뭐 다 못 풀었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1번은 급식 잔반을 줄여서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자 라는 게 이제 주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화법 뭐 작문에서 주제 파악하는 건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공동체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B는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A는 급식 잔반을 줄여서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자. 주제 파악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한 편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수준이면 이게 진짜 뭐 국어 정말 못하는 친구 아니고서는 주제 찾는 것 정도는 뭐 독서 지문처럼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2번으로 넘어가서 의사소통 윤리. 의사소통 윤리. 어떤 것좀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불러줄게요. 3번으로 넘어가서 예상 독자의 나는 약 복용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고 싶은 게시판 이용자들. 게시판 이용자 수.
그렇게 해도 되긴 돼요. 앞에 내용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 사실. 그죠? 어린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약 복용 시 유의할 점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그러니까 정보를 얻고자 한다는 게 핵심이야, 여기서. 알겠죠? 정보를 얻고자 한다는 게. 그러면 글의 목적이 뭐야? 정보 전달이 되는 거야, 정보 전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은 의사소통이 되죠. 의사소통. 가볍게 한번 써봤고요. 네. 1번에 네, 못 들은 거 있어요? 다시 한번 불러줄게요. 1번에 A요? B요. B, 공동체적 자원. 또 있을까요? 아니요. 네,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화법의 좀 유형을 보려고 합니다. 화법의 유형.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구성이 되는 요소들이라고 본다면 이 화법의 유형은 화법에 해당하는 지문 있죠. 그 지문. 그 지문이 시험 문제로 출제할 때 어떠한 형태로 나오냐, 어떠한 유형으로 나오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자, 이런 유형의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발표, 세 번째 토론. 자, 네 번째 토의. 오케이. 다섯 번째 면접. 여섯 번째 협상. 일곱 번째 연설. 이렇게. 오케이. 그 총 몇 가지죠? 7가지 유형이 있는 거고요. 발표는 강연이라는 단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강연이라는 유형으로. 거의 이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들이 말하는 건 발표고 전문가가 막 설명해주고 하는 건 이제 강연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7가지의 화법 유형이 있어요. 그럼 지문이 어떻게 나오냐? 다음은 뭐 대화에 어쩌고저쩌고, 다음은 발표에 어쩌고저쩌고, 다음은 강연에 어쩌고저쩌고, 다음은 토론에, 다음은 뭐 면접에, 협상에, 연설에, 이런 식으로 지문 유형이 결정이 되는 거고, 각 지문 유형별로 중요한 요소들, 중점을 둬서 문제를 출제하는 요소들이 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자, 대화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일단은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발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토의.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대화와 토론이에요. 자, 그 중에 대화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대화 지문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문, 대화 지문. 자, 대화 지문은 보통 이제 복합 지문, 복합 세트에 주로 출제가 되는데, 이 대화라는 용어를 직접 쓸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대화라는 용어를 직접 쓰는 것보다는 토의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그럼 얘는 뭐랑 관련된 거야? 얘는 토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알겠죠? 자, 토의라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이 용어를 사용해서 인터뷰 또는 대담 같은 다양한 상황으로 대화를 제시를 해줘. 이제 대화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 대화에서, 그러니까 뭐 토의건, 인터뷰건, 대담이건, 그러니까 이런 거 작곡을 해서 이 대화에서는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 대화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문제를 출제할 때 윗줄 문제로 자, 밑줄 문제로 밑줄 치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밑줄 치고 기억 어쩌고저쩌고 니은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형태로 주로 많이 이제 물어본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발표. 뭐 강연으로 나올 수도 있고 발표로 나올 수 있는데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고3 그 수능 지문 또는 고3 모의고사 지문 풀어본 적 있습니까? 화작 지문 풀어본 적 없어요? 아직까지? 네. 한 번도 안 풀어봤어요? 풀어본 적 한 번도 없어? 자, 고3 수능 기출을 보면요. 몇 번부터 화법 작문이죠? 35번부터 45번까지가 화작 지문이야, 화작 지문. 11문항이죠, 총. 11문항이 나와. 근데 거기서 화법은 5.5문항이 나오고요. 장문도 5.5문항이 나와. 그러니까 5.5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복합 지문이 화법과 장문이 결합된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거기서 발표는 어디에 나오냐면 앞부분, 앞 지문에 나와요. 자, 크게 세 개로 나눠 볼 수 있어. 화법과 장문을. 첫 번째 지문, 거기에 한 3문제 정도 달려 있고, 두 번째 지문, 거기에 화법과 장문이 결합된 형태, 복합 지문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5문제, 5문제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지문, 장문 단독 지문. 그러니까 화법 단독, 화법 장문 복합 지문, 그다음에 장문 단독 지문. 그래서 3, 5, 3. 그럼 몇 문제죠? 11문제잖아. 오케이? 그렇게 나오는데 자, 발표가 어디 나오냐? 발표는 첫 번째 지문에 나온다. 몇 퍼센트의 확률로? 90% 이상의 확률로.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어가서 딱 첫 번째 화작 지문을 보면 뭐야? 아, 발표 지문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얘기.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걸 예측하고 들어가면 어떨까? 덜 긴장이 되고 준비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발표에서는 첫 번째 제시된 정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지문의 성격이 독서 지문과 유사하다. 독서 지문과 성격이 유사한데 독서 지문에서 쉬운 독서 지문, 꽤 쉬운 독서 지문, 알겠죠? 보통 발표나 강의는 목적이 뭘까, 얘들아? 그래, 목적이. 그러니까 그 발화의 목적이 뭘까? 설명, 정보 전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형적 요소. 를 사전에 파악한다. 자, 이 전형적 요소가 뭔지는 나중에 발표에서 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 중점적으로 잘 봐두셔야 되고요. 세 번째 토론. 토론은 자, 세 가지로 분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규칙이 존재하죠. 토론 규칙. 이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죠, 이미. 토론 규칙이 존재해. 두 번째 문제 발언이 존재. 문제 발언. 자, 문제 발언이 뭐예요, 여러분? 문제 발언이라는 게 뭡니까? 자, 토론에 참가자가 발언했는데 그 발언에 근거가 부족한다든지 주장이 결함이 있는 경우, 그걸 이제 문제 발언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죠. 자, 이 문제 발언과 뭐 사회자 역할. 세 번째, 뭘 해야겠어? 토론에선 찬반 양측에 무엇을 파악해야 될까?
찬반 양식이 무엇을 파악해야 될까? 토론에서 뭘 파악해야 돼? 주장을 파악해야 되죠. 핵심 주장. 그래서 이거를 정리라는 게 뭐 진짜 정리를 한다기보다 거기에다 밑줄을 이렇게 좀 쳐주면서 정리하고 파악하면 된다. 자, 네 번째 토의. 토의에서는 안건이 있죠. 토의 안건이 있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다음은 두 학생의 대화이다. 뭐 다음은 뭐 학생들의 대화이다. 이렇게 해놔. 근데 실제로 지문을 읽어보면, 자, 대화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문을 읽어보면 뭐야? 토의에 가까워, 예를 들면. 그러면 토의라는 것을 통해, 아니, 대화라는 것을 통해서 토의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는 그런 지문들이 나오는 건데, 주로 어떠한 안건, 자, 토의는 안건이 있어요. 어떠한 안건이 다뤄질까? 주로 학교 문제. 여러분들 아마 문제 풀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 뭐 교내 어떤 문제가 있어.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막 둘이 야 이번 동아리에서 뭐 하는데 이번 동아리에 뭐 우리 어떤 거 해야 되니 말이죠. 나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 뭐, 나는 저거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둘이 이제 그죠? 또는 그 넷이서 막 토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문제의 발언이 있습니다. 토의에도. 문제 발언. 어떤 발언인데 뭐 예를 들면 상대방의 말을 가로챈다든지 상대방의 인식 공격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식으로 문제 발언. 그 다음에 토의에 누가 있죠? 의장이 있어. 의장. 토의 자 토론에 사회자가 있으면 토의에는 의장이 있죠. 의장 역할. 물론 이제 이 의장 역할은 요거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 대화와 토의가 막 좀 약간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죠. 면접. 면접에서는 첫 번째 면접 간의 발언. 여기서 면접관에 발언하는 거는 뭐 항상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뭘까 여기서 면접관에 발언하는 어떤 속성 특징이 있을까 얘들아? 이 면접관에 발언은 질문 형태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질문 물어볼 거 아니야 면접이니까 면접관이 그지? 얘들아 그죠? 질문 형태. 그래서 발화 중심으로 어떻게 된다? 질문 중심으로 어떻게 된다? 면접관이 요지를 파악해야 돼. 면접관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 질문 중심으로 요지를 파악해야 된다. 두 번째, 피면접자. 여러분들이 면접 보면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피면접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피면접자가 되는 거고 대학의 그 선생님들이 면접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태도, 피면접자의 그 견해, 그다음에 장단점. 이렇게. 질문하면 피면접자가 뭔가 막 말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태도 같은 것도 좀 물어볼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면접관이 평가하는 거잖아. 피면접자에 대해서 뭐 장점, 단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협상. 협상은 양측이 존재해요. 그죠? 양측이 존재하죠. 양측의 문제 상황 파악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협상 왜 하죠?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죠?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문제 상황.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중요합니까? 문제사항을 파악하고 뭐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요구사항. 자, 문제 상황과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뭐 이런 걸 조금 요청드릴게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럼 상대방이 아 이건 그대로 좀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협상에 뭐가 있습니까? 협상에 뭐가 있죠, 여러분? 쟁점이라는 게 존재하죠. 우리 토론에도 쟁점이 있죠. 협상에도 쟁점이 있어요. 의견이 이제 갈리는 부분이죠. 명확히. 그죠? 그 쟁점 중에서 어떤 거 파악해야 된다? 타결사항과 결렬사항을 파악해야 된다. 각각 파악. 근데 여기서 결렬됐을 경우에 자, 이 결렬이라는 게 여러분 결렬이 중간에 결렬되는 게 있고 최종적으로 결렬되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화법 질문 같은 경우에서 협상 완전 최종적으로 완전히 결렬되는 형태로 제시되는 질문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대부분 부분적으로 타결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구사항이 원래 요구사항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 과정을 거쳐서 부분적으로 수정 대상이 최종적으로 타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결렬사항은 뭐냐면 첫 원안이죠. 원안에서 이게 딱 안 받아들여지겠죠. 그죠? 그럼 조정을 거쳐야 되잖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초반에 초중반에 조정 중에서 결렬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결렬사항에서 뭘 여러분들 잘 파악해야 되면 결렬될 경우에 결렬될 경우 수정된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수정된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시하는 것. 자, 결렬될 경우에 뭐다? 수정된 요구사항. 자, 요구사항을 한번 수정해서 다시 한번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보통은 이게 받아들여집니다. 보통 요구사항 수정하는 게 한두 번 정도 나와. 한 번, 두 번 정도 이제. 자, 마지막 7번째 연설에서는 주제 및 연설의 목적은 뭐죠? 연설의 목적은 뭐니 얘들아? 설득이죠, 설득. 설득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있어? 주장이 있고 근거가 있겠지. 그리고 우리 저기서 봤었던 뭐가 있죠? 반언어 비언어. 자, 이렇게 7가지 화법의 유형을 여기 발표에도 반언어 비언어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 전형적 요소에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건 이제 나중에 좀 볼 거예요. 발표 워낙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네. 특별한 연설이가 뭐가 달라요? 네, 연설은 설득하려고 하는 거야. 청중을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 주장인데 그거를 통해서 청중을 설득하는 거고 발표는 어떤 화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 학교에서 발표하죠. 그게 발표고 연설은 보통 학교에서 진행되지 않고 외부에서 어떤 보통 일반적으로는 전문가가 청중들을 설득시키려는 게 그 목적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발표와 연설은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니고. 알겠죠? 내가 지금 하는 건 뭐지? 강연이지, 강연.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연설이야? 난 지금 연설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연설을 가장 많이 연설하는 사람 그 직종이 있어. 어떤 직종이 가장 연설 많이 할까? 정치인들.
뽑아주세요. 투표해주세요. 이런 게 연습이야. 그 발표랑 같아? 다르잖아. 그지? 오케이. 자, 그래요. 한번 우리가 그 뒤에 잠깐 요 유형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유형 잠깐. 중간에 잠깐만 살짝 건너뛰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긴 할 건데 18쪽을 보면 자 지문이 있어요. 그 문항만 보자. 1, 2번. 다음은 상담 전문가의 강연이다. 강연 질문. 그치? 그 다음 넘어볼까 또? 20쪽에 다음은 면접의 일부이다. 그치? 뭐 이렇게. 그리고 뭐 뒤에 좀 훅 또 건너뛰긴 해야 되는데 몇 쪽이냐면 훅 좀 건너뛰어보자. 몇 개만 좀 봅시다. 34쪽.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그치? 발표할 때 뭐 쓰죠? 시청각 자료 뭐 이런 거 쓰겠죠? 그죠? 그래서 전형적 요소에 시청각 자료도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 또 넘어가 봐. 37쪽에 다음은 대학생 선배와 고등학생 후배 간의 대화이다. 그죠? 대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둘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네? 그치?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만 볼까? 그 다음 질문 또 발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이 뭐로 나와? 이 내가 지금 제시한 7가지 화법의 유형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된다. 근데 유형별로 여러분들 중요한 요소들이 뭐다? 다 다르다. 이거 파악하고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쌤 수업 들으면요, 여러분 화작 관련된 거는 인강 전혀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듣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그냥 쌤 강의로 충분히 여러분들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볼게요. 이어서 봅시다. 우리 어디까지? 오케이, 여기 했고 14쪽 다시 돌아와야겠죠? 화법의 원리. 자, 앞에는 화법과 장문이었죠. 여기는 화법의 원리만 좀 보는 겁니다. 맨 위에 보세요. 학습의 길잡이. 대화, 토론, 협상, 면접, 발표, 연설 등. 그죠? 여기 그냥 6개 정도 제시했고 여기 토의가 없죠? 토의가 왜 없을까? 여러분 토의라는 이 명시적인 용어나 단어를 혹시 문제 풀면서 본 적이 있나? 아니면은 그 교과서나 뭐 1학년 때 화법 장문 내용이 나오잖아. 여러분 인지를 잘 못했을 수 있겠지만 1학년 때도 화작 내용이 나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책들 같은 데서 토의라는 이 용어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본 적 없을 겁니다. 왜 없는 줄 알아? 교육과정에 이 토의라는 용어가 빠져 있어요. 이게 중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빠져 있고. 오케이? 그래서 뭐야? 이 토의라는 용어가 명시로 나오지 않고 있고,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와? 대화 형태로 그 토의의 어떤 구조, 성격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형태로 나온다. 알겠죠? 오케이. 선생님 전화 오는데. 녹화는 그대로 되고 있구나. 오케이. 전에 핸드폰 전화 오면 이게 끊겼는데 이걸 안 끊기네. 오케이, 좋습니다. 녹화는 우리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넘어갈게요. 넘어갈 건 과감히 넘어갑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 갈등 상황에서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짚고만 넘어갈게요.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이나 바람을 진솔하게 표현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 전달법. 대화 방법으로 나 전달법이 있다. 대화 방법으로. 자, 나 전달법. 대화에 쓰는 거죠. 대화 여기 쓰는 건데 자, 사건, 감정, 기대 이렇게 있죠. 사건. 자신의 문제를 의식한 상대 행동이나 상황을 기술한다. 이게 1학년 교과서,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물론 이제 다 있는 건 아니야. 없는 교과서도 있긴 한데 출판사도 있긴 한데 사건 제시. 야, 뭐 내가 뭐 여기 밑에 예시가 있죠. 내가 초등학교 수학여행 때 겪었던 일을 내가 다른 친구들에게 말했더라. 이게 사건이야. 이게 사건입니다. 자, 감정.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해한다. 나는 그때 그 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일이 친구들에게 알리기에 너무 속상했어. 이게 감정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기대. 그러한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않기 위해 자신이 바라는 상대 행동이나 상황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기대. 그러니까 사건 제시하고 그에 대한 나의 감정 제시하고 그래서 내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이 좀 상했기 때문에 너한테 이런 걸 기대할게. 오케이? 그래서 이 사건 감정 기대 순서대로 대화할 때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한다. 이거 뭐라고 한다? 나 전달법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체크만 해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넘어가서 상대 측 음론과 반론의 논리적 타당성에 대해 반대 신문하며 토론한다. 이건 토론 지문, 토론 유형과 관련된 거죠. 자, 질문에 밑줄 쳐주시고 첫 번째 항목에 질문만 밑줄 치고 건너뛰고 뒤로 쭉 가서 질문의 내용과 방식을 계획한다. 오케이, 여기도 밑줄. 자, 질문에서는 질문의 내용과 방식을 계획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에서 상대 측 논증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여기도 밑줄 쳐봅시다. 자, 그 다음에 예시를 보면요. 사용제도의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는 개인 블로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과연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토론을 하는데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의 근거를 어디서 갖고 와? 개인 블로그에서 갖고 와. 계속 저렇게 답답하지. 자, 개인 블로그에서 갖고 와. 그 토론할 때 그거 근거로 여러분들 상대편이라면, 여러분들이 상대편이라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운이가 토론하는데 수민이 개인 블로그에서 개인 생활 써는 거 갖고 온 거야. 그러면 그걸 근거로 받아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야? 신뢰할 수 없는 근거, 자료가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4번은 이제 협상인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5번 면접인데 이것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밑에 요 16쪽은 그냥 쭉 전체적으로 다 넘어가도록 하는데 이게 뭐 시험에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 막 이렇게 뭐 나오거나 거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나중에 이제 25 그 화작 교재 공부할 때 그때 봐도 됩니다. 거의 내용이 비슷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넘어가서 17쪽에 9번 별표. 9번은 별표 쳐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서 별표 치라는 건 아니고요. 이건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즉 빈출되는 요소다. 빈출되는 요소 항목이야 이 9번이. 자, 뭐죠? 언어, 비언어, 준언어, 그죠?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이렇게 되죠. 여기 지금 뭐 쓰기도 했는데, 그래서 언어라는 건 이제 그 문장 글로 나타나는 그 메시지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요새 좀 봐야 될 건 준언어, 비언어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개념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준언어는 뭐지 얘들아? 음성에 얹혀 나오는 언어를 보조하는 메시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리의 크기. 아까 자 공간에서 어떤 특정 공간에 연설하는데 되게 시끄러워. 그럼 어떻게 해? 소리를 크게 한다고 했잖아. 그게 뭐야? 성량 이런 것들. 그럼 어조. 오케이? 억양. 말의 속도.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빨리 말해.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준언어. 음성이 얹혀 나오죠. 근데 완전 우리가 명시적으로 제시된 문장 그런 건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비언어는 뭡니까? 이거는 손짓, 몸짓, 표정, 눈맞춤, 동작 이런 것들 이런 걸 비언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근데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게. 이것과 관련된 게 이제 선지로 구성이 됩니다. 선지로 구성이 됐는데 얘네들 지문에서 어디 있을까? 내가 지금 질문을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죠? 자, 얘는 어디에 있을까? 혹시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준언어, 비언어는 어디 있을까 질문에서? 괄호. 네? 괄호에 있습니다. 괄호에 나와. 그러면 선지에서 준언어, 비언어 물어볼 때 어디 보면 돼? 괄호만 선택적으로 탁탁탁탁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넘어가 볼게요. 뒤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약간 단답형으로 쓰는 건데 뭐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1, 2, 3, 4 네 문제 한번 풀어보자. 여기까지 풀어보고 다 맞추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한 뭐 50분? 55분? 조금 일찍 끝내줄게요.
22쪽 4번까지 풀면 됩니다. 자, 다 했을까요? 채점 한번 해볼까요? 뭐 다 못 풀어도 괜찮아요. 네. 그래, 그러면 19쪽에 1번의 답을 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사건을 언급할 때 부정적 문장의 주어가 상대방이 되어 상대방의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2번은 감정을 표현할 때 분노의 감정을 표출해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2번은 A가 인성적 설득 전략, B는 화자의 공신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앞에 이제 내용들 읽어보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쉽게. 자, 3번에는 기억은 C, 니은은 A, 디귿은 B 이렇게 됩니다. 기억은 C, 니은은 A, 디귿은 B. 4번은 가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정당성을 의미합니다. 네, 됐나요? 못 들고 있어요? 자, 쉬었다 할 건데 우리 5분만 쉬고 빨리 끝낼까 아니면 10분 쉬고 그냥 어떻게 할까? 5분 쉴까? 그거 하지요.